그럼 두 번째 파트 웹 3.0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웹 3.0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웹 3.0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웹 3.0은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멘틱 웹이자 탈중앙화 기반 개인의 데이터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화된 웹 생태계를 뜻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 시멘틱 웹은 뭐고 분산화된 웹 생태계는 뭔지 저만 모르는 건가요? 우선 웹 3.0을 알아보려면 웹 1.0, 웹 2.0은 뭔지 알아봐야겠죠? 인터넷 주소창을 보시면 www.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1991년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웹 1.0 시대가 열렸습니다. 웹 1.0은 웹페이지를 통해 생산자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읽는 것만 가능한 읽기 전용 환경이었죠. 클릭 외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정적인 웹페이지였습니다. 소수의 컨텐츠 생산자가 컨텐츠를 게시하면 다수의 컨텐츠 소비자는 그저 읽기만 가능했던 거죠. 인터넷의 초창기로 이 시기에 야후,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싸이월드,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웹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흑역사가 급격히 생성된 시기도 이쯤부터죠. 웹 2.0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웹 1.0이 읽기 전용이었다면 웹 2.0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때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UCC라는 말도 등장했는데 이전에는 유저가 컨텐츠를 소비하기만 했는데 이쯤부터 유저가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컨텐츠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면서 유통도 하는 참여형 환경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2019년에는 세계 시가총액 10위 중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었고 우리나라도 네카라쿠베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컨텐츠는 내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돈을 버는 건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갔고 이를 활용한 이익도 역시 플랫폼 기업의 차지였죠. 웹 2.0은 플랫폼 제공자가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세계였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역시 데이터가 곧 권력이며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힘입어 대리운전, 단기 임대, 음식 배달 등 공유 경제가 가능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웹 3.0입니다. 웹 3.0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웹 2.0과 달리 컨텐츠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기속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웹 3.0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웹 3.0의 개념도 웹 1.0이 시작되게 한 팀 버너스리가 제안했는데요. 바로 시멘틱 웹입니다. 시멘틱 웹은 의미론적인 웹을 뜻하는데 이 역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기계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웹입니다. 설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지금의 웹 3.0은 여기에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 2.0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그로 인해 파생된 재정적 보상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역시 탈중앙화라는 핵심 철학을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장부를 나누어 가지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중앙 집중을 막고 보안성도 높이자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게 되고 컨텐츠 생산자가 컨텐츠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웹 2.0이 참여형으로 진화했다면 웹 3.0은 중앙 집권적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미만 들으면 웹 3.0이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블록체인 상태 변화에 수반되는 높은 트랜잭션 비용, 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쉽게 사용 가능한 웹 2.0과 달리 사용자가 블록상 상태 변화에 주는 결정을 할 때마다 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한 사용자 경험,
아직은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탈중앙화 인프라 등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웹 3.0을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웹 3.0이 현재 온라인 생태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기술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웹 3.0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롬 글램 UN 미래포럼 회장은 40여 년 전에 만든 미래공식에서 농경시대에는 종교, 산업시대에는 국가,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가졌던 권력을 후기 정보화 시대,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지기술 시대에는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죠. 40여 년 전의 미래상으로 그렸던 개인이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실까요? 이 영상이 웹 3.0에 대해 조금... 네, 동영상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웹 3.0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보신 대로 웹 3.0은 웹 1.0, 웹 2.0을 지나 2.0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 3.0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 1.0과 2.0의 특징들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웹의 역사에 대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의 시초는 1972년 알파넷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중간에 있는 몇 개의 시스템이 폭격으로 부서지더라도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웹은 1989년 유럽의 입자 가속 연구소에 근무하던 팀 버너스리가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웹을 제안한 이후에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가 92년에 탄생했습니다. 모자이크는 마우스와 아이콘, 메뉴를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였습니다. 그 이후 야후, 그리고 구글,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들과 검색 엔진을 가진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웹 1.0 기간에는 주로 사용자들이 읽기만 가능한 웹 생태계였습니다. 웹 2.0이 되면서부터는 사용자가 참여한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웹 2.0 생태계의 주요 키워드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입니다. 웹 2.0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SNS 기업들이 등장하고 SNS 기업들과 기존 플랫폼사들의 사용자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기업들은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의 크기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웹 2.0을 가속화시킨 사건은 2007년 아이폰의 개발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개발되기 전에는 모바일 핸드폰들은 단순히 핸드폰 기능만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핸드폰들에서는 웹브라우저를 보기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화면이 작을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내에 있는 화면들도 글들도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7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을 전후해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모바일 화면도 점점 웹의 모바일 화면도 점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웹 3.0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웹 3.0은 99년 팀 버너스리가 시멘틱 웹이라는 것을 제안했고 시멘틱 웹이 웹 3.0의 시초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페이스북, 플랫폼 기업들이 점차 커지면서 웹 3.0의 의미는 애초 시멘틱 웹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시멘틱 웹이 정보 간의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지능적으로 찾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웹 3.0에서는 기존 플랫폼 기업에 집중화됐던 것들을 벗어나 탈중앙화된 지능형 웹을 꿈꾸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에도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코인을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더리움에서 새로 나온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2014년 이더리움 소속의 재단들을 통해서 웹3가 제안됩니다. 웹3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하고 데이터를 소유하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소유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웹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웹3의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이 제안 이후에 웹 3.0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사상과 AI,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웹 발전하는 형태로 웹 3.0은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NFT가 첫 발행이 되고 2002년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웹 3.0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돼서 메타버스의 세계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웹 생태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웹의 역사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너무 지저분해. 이거 안 되겠어. 너무 지저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웹의 시초는 1972년 알파넷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군사 목적으로 중간에 있는 몇 개의 시스템이 폭격으로 부서지더라도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웹은 1989년 팀 버너스리가 함께 연구하던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방식입니다. 최초의 웹 사상에는 정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둔 채 활용도만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92년에 모자이크, 그리고 95년에 익스플로러, 그리고 2003년에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가 출시되고 검색 엔진 시장에도 춘추전국이 펼쳐집니다. 94년에 야후, 99년에 구글, 2000년에 다음과 네이버. 이렇게 자료를 찾고 읽는 것 중심의 웹 시대를 1.0이라고 지칭합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터지고 구글, 아마존, 이베이 등 살아남은 닷컴 기업과 새로운 소셜미디어 서비스,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웹 2.0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하는 정보를 공유해서 돈 버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은 정보와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로
개인들의 정보 생성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용자의 참여와 데이터의 생성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말 더 폭발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늘어난 사용자와 데이터만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공평한 수익에 대한 이슈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웹 2.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바로 웹 3.0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웹 2.0과 3.0의 차이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웹 3.0은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1999년 시멘틱 웹 기반의 차세대 웹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시멘틱 웹은 웹 자체가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지능화된 웹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목의 대상인 웹 3.0은 전통적인 웹 3.0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웹 3라고 폴 다캇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게빈 우드가 제안한 웹 3의 확장된 용어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의 발전 단계에서 웹 2.0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웹 3보다는 웹 3.0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측에서 제안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과 웹 3와 현재 웹 1.0, 2.0을 지나 웹 3.0으로 가는 이 웹 3.0이라는 용어 자체는 두 개는 분명히 구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웹 3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 1.0, 2.0의 순서에 맞게 웹 3.0으로 귀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웹 3.0은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웹 3.0이 아닌 웹 3를 포괄하고 여기에 AI와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미래 웹 기술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웹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웹 3.0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웹 2.0 시대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에서 웹 2.0의 문제점들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웹 3.0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딘가 무엇인가 비슷한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사상과 웹 3.0의 사상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 두 번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익을 사용자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두 가지만 보면 마이데이터나 웹 3.0은 같은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둘 다 웹 2.0에서 플랫폼 기업이 독식하고 있던 데이터와 이익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웹 3.0 분야에 벌써 18억 달러, 약 2조 1,3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그 다음에 네이버 등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메타버스와 웹 3.0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웹 3.0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웹 2.0과 비교해서 웹 3.0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데이터의 소유와 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핵심 단말이 AR, VR 기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웹 3.0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다른 단말, 다른 컴퓨팅 기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은 AR, VR 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웹 3.0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기존 웹 2.0에서는 기업들이 중앙 집중된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3.0에서는 분산형 시스템,
분산형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형 조직과 분산된 앱을 통해서 서비스들도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화된 그런 개념이 3.0, 웹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입니다. 소유는 블록체인 기술인 NFT 그리고 DID 개념을 사용해서 소유를 증명하고 소유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상 X2E는 something to earn 이라고 해서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플레이를 한 다음에 돈을 벌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버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웹 3.0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와 보상을 가치로 한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철학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3.0의 주요 특징은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데이터도 웹 2.0에서 발생했던 기업이 데이터를 독식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고 웹 3.0도 마찬가지로 웹 2.0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인터넷 가치입니다. 두 개가 공통된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데이터 소유를 돌려줘야 된다. 통제권을 포함한 데이터 소유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해야 된다.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이데이터와 웹 3.0은 그 사상적인 개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웹 3.0의 주요 기술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들입니다. 분산원장, 합의 알고리즘, 다오나 DApp, 그리고 X2E나 스마트 컨트랙트, NFT, DID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BFS. 흔히들 BFS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특정 업체의 솔루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IPFS, 분산 파일 시스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데이터를 아까 세 가지 방식으로 개인 중심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DID입니다. 분산형 ID이고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에 저장해서 개인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하는 전자신원증명 기술입니다. 보시면 DID는 발급기관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DID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한 정보는 분산 저장을 하죠. 블록체인에. 그리고 이용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아이디를 제출하고 검증은 분산 저장된 블록체인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DID가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 주권이 중앙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화된 아이디 관리 방식은 보안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 모여 있는 건 그곳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출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D는 국내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에 많이 사용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카드에 DID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도민카드나 아니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도 다 DID 방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웹 3.0의 특징과 그리고 마이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웹 3.0을 구성하고 웹 3.0의 기술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던 P2P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분산 원장,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첫 번째, P2P 네트워크입니다. P2P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참여자들 간의 연결과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중앙 집중형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었다면 P2P 네트워크는 이 노드들 간에 연결을 하고 중앙 집중화된 서버는 배제한 방식입니다. 참여자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고 참여자 모두 동등한 지위와 자격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운영 방식을 노드 참여자들 간에 정하고 그 참여자들 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방식입니다. DAO란 분산화된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되고 독립된 운영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을 정하는 것도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티인 DAO에서 정하고 운영도 DAO에서 직접 하는 방식이 P2P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암호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암호화 기술로 블록체인에서는 SHA-256을 사용합니다. SHA-256의 S는 Secure, H는 해시, A는 알고리즘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SHA-256을 포함한 해시 알고리즘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출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출력된 데이터는 절대 중복되지 않는 특징을 가져서 사람 지문같이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산 원장입니다. 분산 원장은 참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복제되고 공유, 동기화된 정보의 기록 저장소를 말합니다. 분산 원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모든 장부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장부를 일치했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생성된 블록의 정당성은 참여하는 노드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게 되고 그 합의 과정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으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가지 이외에도 더 효율적인 방식의 작업 증명 방식들, 합의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작업 증명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긴 것을 인정하는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은 데이터의 양, 암호화폐, 토큰이나 화폐의 양이나 그 지분의 양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은 합의 방식, 지분 증명 방식 중에서도 대표자를 위임해서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상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1.0에서 사용됐었고요. 지분 증명 방식은 이더리움 2.0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 비트코인을 사토시가 발표를 했을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사실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에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측면만 블록체인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나오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컨트랙트가 개발된 이후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만큼 블록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 그리고 승낙, 이행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면
어떤 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그런 단계고, 승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행은 계약을 실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계약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에서 계약을 할 때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거나 공인중개사가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의 실행 여부를 증명하고 이행할 수 있게 독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블록체인상에서는 계약이 일어났을 때 나 몰라 하고 발뺌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위조할 수도 있고, 계약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 계약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승낙과 이행 과정이 동시에 강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는 가격하고 물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승낙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물건을 선택한 후에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음료수가 나오게 되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버튼을 눌렀는데 다른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자판기 모델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위변 조를 차단하고 거래 계약이 이행이 비가역적으로 보장됩니다. 반드시 분명히 계약이 됐으면 이행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성을 대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랑 가장 깊게 연관되는 것이 NFT입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이죠. 하나의 토큰입니다. NFT 하면 생각나시는 게 아마 큰 금액의 미술 작품을 사던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NFT가 뭐길래 그런 큰 돈을 주고 살까라고 의심도 하셨을 텐데요. NFT는 하나의 토큰입니다. 토큰이 있고 저희 암호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코인은 메인넷에서 발급되는 암호화폐고, 이 메인넷 코인에서 추가적으로 토큰이 발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NFT는 왜 Non-Fungible이냐? 대체 불가능하냐? 실제로 토큰들은 다양한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표준 이더리움 토큰들은 ERC20이라는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되는 토큰들은 모두 다 똑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그런 가치를 갖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10개 찍어내면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환 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리고, 그럼 이 Non-Fungible 토큰은 무엇이냐? ERC721과 1151, 1155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ERC721과 1155는 20과 다르게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식별되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가치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식별되는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얘는 다 똑같은 동전이 된다면 얘는 특별한 이름을 새긴 금반지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21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아니면 금반지처럼 하나의 가치 있는 큰 의미를 가지는 토큰이 개별로 딱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ERC115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처럼 다양한 아이템들이 한꺼번에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Non-Fungible 토큰이고, 그래서 이 NFT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딱 증명서 같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느낌의 이 디지털 자산이 생성은 누가 했고 언제 했고 지금 소유는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등기부 등본 같은 역할이 NFT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가치를 갖는 중복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치를 갖는 하나의 토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는 토큰이고 토큰이 발행되면 NFT가 발급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같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NFT는 거래될 때 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상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당연히 NFT는 토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 계약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위변조가 없이 반드시 이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는 이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향후에 메타버스로 가더라도 이 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 그리고 개발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하이퍼사이클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퍼사이클은 가트너에서 매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기술의 변화 그리고 기대에 따른 기술의 위치들을 볼 수 있는 그래프고요. 여기까지는 기술의 혁신, 어떤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의 정점. 기술이 혁신이 되면 기대가 높아지고 그 기대의 정점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망을 하는 거죠. 캐즘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큰 실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각이 깨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점차 늘어나는 구간으로 그 다음에는 생산이 성숙돼서 상용화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는 2022년에 기술의 혁신 기술로 떠오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셨던 NFT와 DID 같은 것들은 기대의 정점에서 지금 이제 실망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 구간으로 넘어가는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곧 실현될 기술들은 이곳에 나오는데요. 전자지갑, 그리고 D앱, 암호화폐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실망의 구간을 지나서 이해의 구간을 넘어서 곧 상용화되는 구간까지 접어들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블록체인 혁신 기술, 특히 몇 가지 기술들은 2에서 10년 이내에 성숙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는 최소 성숙기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하이퍼사이클을 보시면 메타버스는 향후 이런 웹3, 웹 3.0 기술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상호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웹3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들은 향후 메타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가트너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 3.0 기술이 메타버스로까지 이어진다는데 웹 3.0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웹 3.0의 첫 번째 서비스 예시는 디파이입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거래하고 결제하고 자산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암호화폐를 할 수는 없으니 지갑 서비스를 한번 발급받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지갑 서비스를 발급받는다는 건 암호화폐를 저장할 뿐만이 아니고 DID를 통한 개인정보들도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이곳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지갑을 발급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는 다오입니다.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큰 특징 중에 그 탈중앙화 부분에서 다오가 있었을 겁니다. 다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규약을 정하는 등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 조직, 커뮤니티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의견을 주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다오 중에 하나는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의 ERC20, ERC20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교환 가능한 토큰. 일반적인 토큰입니다. 이더리움 토큰. 간의 자동 교환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센트럴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오가 관리하는 온라인 가상세계인데요. 디센트럴랜드는 예전에 센트럴랜드에서 부동산 사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센트럴랜드는 사실 온라인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도 하고 빌딩 거래도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다오입니다. 그래서 이 다오의 주체자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NFT를 태운 다음에 거래를 했고요. 엄청난 금액으로 팔려서 그 금액을 모으고 모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오들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D앱입니다. D앱은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고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웹 2.0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용하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시기 편할 거고요. 이 D앱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메인넷 플랫폼에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플랫폼이 가장 활발합니다. 3,582개의 D앱이 등록되어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전체 D앱의 80%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D앱은 아까 보셨던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기보다는 D앱으로 생활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걸 권장해 드리면 브라우저, 브레이브 브라우저랑 음악 서비스 두 가지입니다. 브라우저 서비스는 그 크롬 기반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광고를 차단하고 광고를 볼 때는 토큰을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도나 전기 사용량도 기존 브라우저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는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 서비스인 아디오스는 실제로 음악가들이 자기 음원을 이쪽에 등록하고 거래도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개 다 D앱이기 때문에 뭐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웹 서비스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웹 3.0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3.0은 신뢰와 보상을 가치로 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철학입니다. 특징은 탈중앙화, 소유, 자기 주권 인증,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을 이루는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더리움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하나의 기술로 활용되기 시작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은 P2P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분산 원장과 합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강 블록체인의 웹 3.0과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